자, 이번에는 이 발달 심리 파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발달 심리를 통해서 교수학습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발달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성숙주의 교수학습 이론, 행동주의 교수학습 이론, 생태주의 교수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쭉 배워나가는데, 그 중에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다룰 때 배경이 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삐아제, 두 번째가 이제 비고스키. 그것과 관련지어서 뭐 정보처리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또 확인하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묻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이 삐아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삐아제에 해당되는 내용과 정보 처리 이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번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제 들어옵니다. 삐아제 이론 보시면, 삐아제 이론의 주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바로 도식 이론에 해당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도식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스키마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통 스키마 이렇게 쓰고 도식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스키마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스키마. 이런 내용들과 관련지어서 스키마를 정의 내려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말한다.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적응 과정 안에서 이 스키마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는 걸 나누면 이렇게 감각운동 도식, 상징 도식, 조작 도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감각운동 도식이다라고 하면 몸을 통해서, 즉 몸을 통해서 기억하고 반응하게 되는 어떤 행동 패턴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상징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징은 기표와 기의라고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보고 의미를 알고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상징 도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조작 도식은 사고의 형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누었던 얘기들이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해 두셔야 되는 사항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인지적 불일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적 불일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인지적 불일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실제로 일어나는 자극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인지적 불일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지적 불일치의 결과에 의해서 개인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문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기심이죠. 이제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형태의 활동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구성주의의 교수학습론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만일 이러한 의문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 혹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포괄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때 이제 쓰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포함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를 바꾸면서 이해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조절이라고 하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 정의로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자극에 반응할 때 기존 도식을 사용해서, 이게 표지어가 돼야 돼요. 기존 도식을 사용해서 그 자극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운동 도식을 입으로 먼저 갖고 있었으면 모든 이해를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다 동화다. 자, 조절은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데,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기존의 도식을 뭐 하는 형태의 활동? 변경하는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알아야 되는 건,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동화는 기존 도식의 양적 팽창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조절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 형태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일컬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동화와 조절을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도식이 있다라고 치면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거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식에 비춰서 새로운 자극이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인지적 불일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인지적 불일치가 일어나면 사람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인지적 평형화라고 하는 것으로 본능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지적 불일치를 다른 말로 인지적 부적응, 인지적 갈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가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무슨 방법? 동화라고 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무슨 방법? 조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때 이 인지적 평형화를 이루어가는 그 자체의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통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식이 있었으면 이 평형화에 의해서 적응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도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있었던 도식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도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 복잡한 과정이라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동화 조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요 도식 말이에요. 요 도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이냐, 어떻게 양적으로 평평하고 질적으로 분화되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 하나는 조직화고 또 하나는 정교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 가게 되면 또 설명을 하게 되는 형태의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조직화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더 복잡한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상하의 위계관계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이렇게 범주별로 이해하게 될 때 써 내려가는 형태의 개념들이 바로 조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개념의 조직화나 특히 언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언어의 수직적 확장과도 언어 혹은 어휘의 수직적 확장과도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죠. 또 하나의 개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모두 포괄되어 있어서 이때 사용되는 개념, 저때 사용되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 이 정교화고요. 이 정교화는 어휘의 수평적 확장과도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정보 처리 이론에서도 알아두시고 이 언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상징적 사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생각해내는 거. 그래서 표상한다 그러면 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주요 개념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인지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걸 볼 거예요. 우선 감각운동 단계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감각운동 단계는 사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이제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생각해내느냐를 설명할 때 이런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운동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순환 반응의 협응, 3차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거는 있긴 한데 우리 시험과는 좀 관련이 좀 먼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확인해 두시면
태어날 때 반사 운동을 갖고 태어나서 외부 자극과 상호작용이 하면서 드디어 도식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반사 운동이고요. 1차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요게 핵심이에요. 우연한 행동에 의해서 외부와 상호작용하게 될 때 그 행동을 반복할 때, 그래서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요. 2차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요게 핵심이 됩니다. 의도성이라고 하는 게 출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2차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협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협응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는 인과관계라는 것 안에서 협응성,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협응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협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봐두시면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3차 순환 반응에서의 핵심은 가설적 사고, 실험적 사고에 의한 가설 설정에 초점이 돼요. 그래서 이미 영아기 시기부터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둘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정신적 표상 능력을 갖추는 거 이제 핵심이죠. 그 정신적 표상 능력의 일부가 뭐로 진행이 되는 거냐? 하나는 지연 모방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감각운동기 시기가 끝나고 전조작기 시기로 넘어갈 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 대상 영속성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그 대상물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상징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된단 말이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연 모방은 깍꿍놀이처럼 나중에 대상 영속성 개념의 발달 과정의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건데, 깍꿍놀이처럼 어떤 행동을 목격한 후 그것을 기억했다가 비슷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모방하는 형태의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재현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일단 감각운동기 시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전조작기 시기,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꽤 많이 내죠. 전조작기 시기에 해당되는 걸 볼 겁니다. 전조작기 시기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돼야 되는 용어는 상징적 사고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정신적인 표상 능력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징적 사고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극놀이로도 발전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상징적 사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마치 모모인 것처럼이라고 하는 가작화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르쳐 드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를 통해서 상징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했었죠.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두실 수 있습니다. 요 자체로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대신 기표는 겉으로 보이는 것, 기의는 내재된 의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전조작기 시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어요. 이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중심화라고 하는 것과 구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중심화라고 하는 것과 구분되어서 확인을 좀 해두시면서, 자아중심성은 관점의 문제인데 자신의 관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죠. 대표적인 형태의 실험이 세계의 한 실험으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자아중심성에서 더 발전해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하는 형태의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듣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형태의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이 중심화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중심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대상의 특성에 초점이 있어요. 대상의 특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에만 초점을 둬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이런 중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합적 대상이나 사상을 한꺼번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든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이게 나중에 자연탐구나 이쪽에 가게 되면 수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는 형태의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중심화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개념의 구체적인 개념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두셔야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인데, 직관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과 비교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감각 경험에 의해서 통찰력을 갖춰 나가는 형태가 보통 직관적 사고예요. 근데 이제 논리적 사고 혹은 분석적 사고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어서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분석적은 대상물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거나 하는 보다 합리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좀 한다면,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낱낱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직관적 사고에 해당되는 설명을 하게 될 때는 지각적 인식, 감각적 인식 이런 것이 초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각적 특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고의 유형이다. 그래서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감각기관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체 특성을 규정해 버리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 안에서 중심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에 의해서 보존 개념의 미획득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논리 분석적 사고 등을 해나가게 되면 이 논리 분석적 사고 등을 통해서 보존 개념의 획득으로 나타나게 되죠. 요게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걸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보존 개념에 대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의 양, 수, 길이, 면적 등의 형태나 위치를 변화시키더라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형태의 개념.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 조작기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동일성의 원칙, 상보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 개념으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역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보성에 의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동일성에 의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행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가 전조작기 시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조작기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물알론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는 생명성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감정성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생명과 감정의 부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따질 때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는 1단계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의지나 생명이 있다라는 거, 2단계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규정하는 식물과 동물에만 생명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관념으로 하나 보시고, 자, 인공론적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론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게 자중심성에서부터 더 먼저 나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공론적 사고를 통해서 예컨대 이게 이제 고대 서양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가를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변의 환경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도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혹은 자아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자연상이 사람의 필요, 자신의 목적,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의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 변환적 추론이라고 하는 내용. 사실은 변환적 추론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추론의 형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얘기하게 되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은 논리적 추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논리적 추론이 아닌 직관적 추론으로 설명하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전환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개별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각 개별적인 사항에서 하나의 일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은 귀납적 과정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나중에 도덕성을 설명할 때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치면 이 하나의 원리로부터 각 개별 사항에 적용해서 이 원리가 이론과 법칙 이게 옳기 때문에 여기도 옳고 여기도 옳고 여기도 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형태의 사고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형태 혹은 합리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가 직관에 의해서 대략 원인과 결과를 매칭시켜 버리는 것. 이게 핵심이죠.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해당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닌데,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귀납적 추론할 때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의 설명으로 하는데,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원인과 결과 두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형태. 뭐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험적으로 근접해서 발생해서.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한 유아가 동생을 미워한다는 사실과 동생이 아프다는 두 가지 사실을 자기가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아프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로 억지로 연결시켜 나가는 형태. 근데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바로 전환적 추론, 변환적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로 보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가역성, 비가역성. 가역성과 비가역성의 논리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역조작.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상황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 안에 뭐가 보이면, 역조작이 보이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바로 이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낼 것이다. 가역성, 비가역성으로 설명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유목화, 유목포함 문제.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의 포함 관계를 따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구체적 조작기로 가서 첫 번째 보존 개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일성의 원리, 보상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동일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게 표지어가 돼요. 양을 첨가하거나 빼지 않았을 때 원래의 양이 변하지 않다. 동일하다는 거고, 보상성의 원리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채워줌의 의미가 있으면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채워주면 전체 크기는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채워줌이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보상성의 원리로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가역성, 아까 비가역성 얘기를 할 때 역조작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조작, 조작이라고 하는 게 사고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역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가역성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형태의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망수용 능력. 그래서 원래 삐아제는 자기중심성을, 전조작기 시기의 유아들이 자기중심성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조망 수용 능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지어서 사회관계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 셀말의 역할 수용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 여러 관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원인이나 아니면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유목화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속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유목화 얘기는, 유목화한다라는 건 비교와 분류를 전제로 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유목화의 얘기는 비교와 분류를 전제로 한 형태의 활동이다. 보통 우리가 비교를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쓰는 말이 뭐였을까요? 차이점에 대한 얘기였고, 분류는 뭐였을까요? 공통점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물체의 공통 속성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어디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연 탐구 영역에서 비교와 분류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에서도 묶음수의 이해, 십진법의 이해 이런 것들 해나갈 때도 이 개념으로 다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서열화, 이거는 뭐 단순 서열화, 이중 서열화, 복합 서열화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설명을 했었고, 이게 수학적 탐구하기에서 이런 형태의 비교, 측정, 서열화 이런 얘기, 이행성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었던 형태의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요. 형식적, 여기는 나오기는 힘들지만 주로 어떤 형태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냐? 추상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 예컨대 이행성을 한다는 건 논리 형식, 지식의 형식만으로 혹은 사고의 형식, 사고의 과정만으로. 이게 이제 칸트, 이제 철학자로 얘기하면 칸트, 뭐 교육 철학자로 얘기하면 피터스, 뭐 이런 사람들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 유아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의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추상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행성 등에 관련돼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변환적 추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럼 전조작기 시기에 피아제는 변환적 추론만 한다라고 보았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최근 학자들은 보기 시작을 하죠. 그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유아들도 무슨 사고를 할 수 있냐?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탐구에서 실험하기로 얘기하고 가설 설정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변인 간의 관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 하게 되고, 이런 형태의 얘기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사고도 마찬가지 논의예요.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사고도 예를 들면 변인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용어를 얘기를 한다던가 라고 하면 바로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사고. 그래서 어떤 하나만 조작변이 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형태의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조작기 시기에 이 아이들도 무슨 사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중립적 사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형태의 개념인데요. 어른들도 상상 속의 청중과 같은 그런 사고를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은 다치지 않는다는 어떤 개인적 우화에 관련된 얘기도 한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루면 단계에 해당되는 것까지 피아제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다른 부분에 이렇게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 처리 이론. 이 정보 처리 이론을 정확하게 좀 봐두셔야 다른 부분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큰 기관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감각 등록기, 여기에서 단기 기억의 기억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기억을 하는 장치가 어디냐? 장기 기억이라고 봐요. 이 장기 기억 공간 안에서 기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들을 관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관할하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메타인지라 그래요.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위인지라 그래요. 요게 나중에 반두라를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 등록기에서는 외부의 대상이 되는 걸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봄으로써, 감각기관을 집중함으로써 내게 필요한 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외부에서 있는 어떤 자극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징이 될 만한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징이 될 만한. 그래서 요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쓰는 개념이 바로 이 선택적 주의예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주의 집중해서 보는 선택적 주의예요. 뭘 보느냐? 모델의 특징을 봐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름의 의미를,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의 논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단기 기억 안에 의미의 부호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 책략으로서 시연, 조직화, 정교. 앞에서 삐아제 얘기에서 했었던 얘기가 다시 들어오죠. 시연은 반복이고 조직화는 개념 간의 상위이계, 하위이계를 나누는 것이고 정교화는 차이점을 두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기억 책략을 이용하면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동화는 조작 공간은 줄이고 저장 공간은 늘린다. 다시 말해서 부호를 하는데 힘은 조금 들이고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금방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의 효과는 오래도록 나타나게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 안에서 쓴 내용이 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서술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의 형태로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으면 자, 여기가 핵심인데 이때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요. 활성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의 확산을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요 인지 이론 말고 심리학적 용어의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게 동기화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들어와 있었던 모델의 특성이 쭉쭉쭉쭉 들어와서 서술적 지식이든 절차적 지식이든 조건적 지식이든 있다가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장치, 이 동기화 장치를 할 때 이게 나중에 반두라 이론으로 가면 직접적 강화, 대리적 강화, 그리고 자기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대리 강화에 대한 설명인데 대리 강화는 칭찬받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기억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나눠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델의 행동을 보는 건 주의 집중이에요. 반면에 모델이 행동을 한 결과를 확인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이 동기화는 바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그거는 동기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출이 되어서 몸으로 나타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된다. 감각기관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게 지각, 재인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해나갈 때 조절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는 나중에 놀이이론 가서 상위인지와도 설명을 했었던 형태의 내용이고요. 그런 개념으로 인지 능력을 통제하는 것으로 계획, 평가, 점검 이런 용어들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점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지발달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삐아제 이론과 정보처리 이론을 마무리 졌습니다.